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트럼프는 가상자산은 전부 다 사기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 달라져서 돌아왔죠. 이번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미중 패권 전쟁에 금과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비트코인을 육성하겠다, 가상자산을 미국에서 점점 더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2019년에 트럼프는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이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범죄 집단한테 몰수한 비트코인의 이 개수가 정말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만 않아도 얼마든지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규제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해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사퇴를 발표했으니까 이제 트럼프를 막아서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을 막아서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해소되면서 비트코인이 연일 급등세를 보였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의 태도가 바뀐 것, 정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투자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더 큰 배경이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 원조는 중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죠.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의 75.5%가 중국이었습니다. 언제까지? 2019년 9월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단 2년이 지난 다음에 2021년 8월 달에 보면 중국의 거래량은 0%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에 4.1%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35.4%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를 바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기다 이러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중국이 주도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2년 만에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를 마친 게 바로 2021년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러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수도였던 중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규제 때문인데요. 자, 처음에 중국은 이 암호화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2011년 6월에 BTC 차이나라는 게 설립됐는데 이게 중국 최초이자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초기에 이 달러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좋은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전기만 좀 사용할 뿐이지 이렇게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채굴하면 이게 전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중국에 외화를 벌어주는 그런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커나가는 걸 그냥 눈 감고 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사기라면서 맹비난했던 때가 바로 2019년인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전체 거래량의 75.5%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를 규제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 한 남자 때문인데 바로 조지 소로스 때문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를 공격하고 위안화 평가 절하를 이끌어내서 돈을 벌어보려고 온갖 방법으로 위안화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한때 영국의 파운드화를 굴복시킨 남자,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남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마저 쓰러뜨렸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공격할 때도 이때 중국이 바짝 쫄았습니다. 2016년 진짜 비상이 걸리니까 어떻게든 달러가 밀반출되지 않도록 진짜 온갖 애를 썼어요. 그래서
달러로 환전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외국 나가서 달러 쓰는 것도 다 막아버렸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외화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걸 중국 당국이 2017년에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중국에서 해외 각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2017년에 이 사실을 깨닫고 BTC 차이나를 하루아침에 폐쇄시키고 거래 중단 조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돈에는 정말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2017년에 거래소를 폐쇄당했지만 해외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했고, 그래서 2019년 세계 거래의 75.5%를 여전히 중국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비트코인에서 중국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 당국의 정말 큰 골칫거리였는데요. 아무리 막아도 달러와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되니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2021년 9월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 와, 그러니까 무조건 3년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은 최대 10억 원에 불과. 제가 불가라고 썼던 이유는 암호화폐를 잘 발행하면 수천억 원씩 벌기도 하는데 고작 10억 원 갖고 이 암호화폐 발행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자산 전액 동결. 이거 전부 다 정부가 뺏어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벌금 10억보다도 더 무서운 거,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봤자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정부가 압수해버리니까 암호화폐를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소로스의 위안화 공격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중국 국내에서 아주 작은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소로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완전히 빠져서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빵원이에요, 빵원, 제로. 가상자산을 갖고 있어도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다는 건 웬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냐? 지금 그래프 보시면 미국만 혼자서 여기까지 가 있잖아요. 이렇게 1등이긴 한데 정말 2등하고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1등입니다. 여기에 2등이 영국이고요. 러시아가 3등, 그리고 여러분 중국은 순위에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궁금하실 텐데 이 그래프에서 한국은 7위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13위, 14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가상자산이 경제 규모보다는 그래도 좀 크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를 벌인 중국이 택한 자산은 뭘까요? 바로 금입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의 가치는 2015년까지 42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9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죠. 그러니까 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렸고, 또 물론 금의 평가액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보유량 자체도 아주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금 사랑은 중앙은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일반 국민들도 끊임없이 금을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사 제목들이 많이 보이죠. 월드 골드 카운슬 기사인데 중국인들이 금 ETF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 기사가 2024년 11월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사느냐라는 기사가 야후 파이낸스 기사로 있는데, 자, 투자용 금에 대한 수요는 전년 대비 28%가 급증해서 280톤, 그리고 장신구 수요는 10%가 급증해서 630톤. 이게 왜 대단하냐? 여러분, 원래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장신구로 금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장신구 수요라고 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투자용 목적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야후 파이낸스 기사에는 중국의 Z세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금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중국의 젊은이들이 돈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1g씩 산다고 합니다. 콩알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계속 금을 사다 보니까 금값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사람들도 계속해서 금을 사죠. 인도 사람들의 금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돈을 베개맡에 두거나 아니면 금을 삽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금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게 또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계속 금을 사게 되니까 금값이 오르게 되고, 이 금값 상승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이미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렸죠. 금광이 텅 비어간다, 금값 계속 오를까? 이 편에서 금값 상승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달러를 위협하는 종이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찍긴 했지만 유로화나 엔화 그리고 위안화가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찍혀 나왔기 때문에 종이돈 따위가 달러를 위협할 수는 없죠. 그런데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자산이 뭐냐? 바로 금값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준비자산으로 달러화 대신 금을 택하게 되면 달러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제3세계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볼 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전부 다 동물적 감각이에요. 지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었죠. 종이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종이돈 전체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물론 그 종이돈 중에서 달러를 가장 덜 찍었기 때문에 달러화가 다른 종이돈보다는 강하겠지만, 그래도 달러화도 엄청나게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의 홍수로 인해서 금값이 계속 상승하는데, 자, 이렇게 금값 상승을 막으려면 돈이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가장 좋은 대안이 뭐냐? 아마 미국은 암호화폐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금의 생산량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0톤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생산이 제약돼 있습니다.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자꾸만 반감기를 거치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체가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겁니다. 왜냐? 혹시라도 금값이 오르게 되면 이게 달러화를 위협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아직은 각국 중앙은행이 준비자산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돈의 홍수가 이 암호화폐로 가게 되면 금값 상승을 제약할 수 있게 되고 달러의 패권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아주 재밌는 자산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가상자산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하면 우리가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보게 됐죠. 이게 전부 다 테라 때문인데, 자, UST, 이 테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실 폰지 게임을 했어요. 일종의 사기극을 벌였다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뭐 20% 금리를 준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서 이게 사기극인 게 드러나면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붕괴됐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테더나 아니면 서클 같은 건데, USDT, USDC로 불리죠.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고 판 다음에 이게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이제 바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로 달러로 바꾸면 뭐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것도 그냥 가상자산에 묶어둬라, 이런 의미에서 가상자산 내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건 보통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통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1달러가 1 USDT, 1 USDC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들어서 실제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워낙 편한 게 뭐냐? 환전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거래할 때 이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 수출하는 과정에서 워낙 은행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무역 거래 대금으로 급속히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대부분 다 미국 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아주 흥미로운 점인데요. 자, 달러 패권이 그동안 유지됐던 가장 강력한 이유를 꼽으라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미국하고 사우디가 협정을 맺었죠. 1970년대 이런 협정인데, 사우디가 파는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표시하고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외환위기를 겪어도 달러가 꼭 있어야
이렇게 원유를 사서 공장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패권을 지키는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아주 강력한 역할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들어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왜냐?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걸 거래할 때 이걸 팔고 나서 달러화 표시로 바꿀 때 예전에는 이걸 달러로 바꾸거나 원화로 바꾸거나 위안화로 바꿨다면 이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1달러를 1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시스템인데 이 가치가 유지되니까 에이 굳이 뭐 실물 달러가 필요하냐 괜히 수수료 내고 말이야 그냥 1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겠어? 라고 된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이게 무역 거래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용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석유를 달러로만 판 것처럼 가상자산을 이제 달러로만 거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달러 생태계를 더욱더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한테 좋은 점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달러를 맡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환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맡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이 실물 달러를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클 같은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달러를 위안화 투자를 한다든가 뭐 유로화 투자를 하면 환차손을 봤을 때 그만 자산이 큰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표시다 보니 이걸 대부분 미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실물 달러가 들어오면 이게 미국채를 사주는 수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이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미국채를 사주는 그런 든든한 수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까지 가상자산을 키울까요? 일단 중국과 인도가 최근에 금을 계속 밀고 있거든요. 워낙 인구가 많은데 이 두 나라 합치면 30억 명인데 이 사람들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30억 명이 그냥 계속 돈만 생기면 금을 사고 있으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의 힘을 뺄 때까지 계속 가상자산을 키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호화폐가 언젠가는 달러의 위상을 훼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각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채택을 한다. 그러면 금처럼 달러를 위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달러의 위상을 훼손하는 그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암호화폐를 키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금의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죽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그리고 이 생태계가 달러 생태계를 얼마나 지키는 그런 생태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가상자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자국의 이런 디지털 통화를 만들 수도 있죠. 연준은 CBDC라고 해서 이렇게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CBDC를 사용할 경우에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제 모든 거래 정보가 연준에 들어가거나 또는 미국 정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전부 다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렇게 흔적이 남는 CBDC를 완전히 반대하고 종이돈은 여전히 달러를 쓰면서 가상자산은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화폐를 쓰는 걸 찬성합니다. 다만 미국의 민주당은 CBDC를 찬성하고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죽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CBDC로 대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임기 내는 무조건 계속 오르는 거냐? 가상자산이 아무리 앞으로 잘 나갈 거라 하더라도 약점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가 과도하게 치솟아 오르는 경우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자산들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물가보다 금리가 높을 때 이럴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심해져서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 당장의 현금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팔 수 있죠. 그리고 신용경색이 일어나서 당장의 기업 운영 자금이 없다든가 자영업자들이 자금이 없다. 그러면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이든 금이든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미국 정부나 연준이 다시 돈을 푼다.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의 가격 또 금의 가격도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과 가상자산의 차이점이 있죠. 가상자산은 일단 오를 땐 진짜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리고 조정도 세게 받죠. 이에 비해서 금은 오름세가 가상자산보다 약한데 조정도 그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고, 금은 사실 달러에 대한 해지성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무조건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그러면 달러에 투자하는 게 정말 좋죠. 특히 달러 자산들의 수익성이 금을 압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금융자산의 50%를 달러, 그리고 10%를 금을 권해드렸던 이유는 뭐냐? 미국이 잘 나가는데 50%를 준 거고요. 혹시나 미국 경제도 삐그덕거릴 수 있다. 여기에 10%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대 1로 분산해라. 이렇게 권해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과 금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은 제 책 트럼프 2.0 시대에서 정치편, 여기에 험난한 경제적 도전이 시작된다. 이 편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간 건데요. 앞으로 이 지폐, 종이돈은 계속해서 많이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 실물 자산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대안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경쟁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냥 원화만 갖고 있다가 자산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요한 대안으로 달러와 금,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가상자산까지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다만 가상자산은 전형적인 내러티브 자산입니다. 즉 서사가 있어야 급등을 하고, 이 서사가 일단 한번 끝나면 꼭 조정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오면 요걸 못 견디고 팝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오르는 걸 여러 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도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한 7, 80% 갔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가상자산에 뒤늦게 올라탄다. 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시점을 분산하는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러티브가 오면 한 차원 높게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는 이런 대표적인 자산은 남들이 환멸을 느끼고 다 버렸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